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우리 경제적 본능 프로그램 이름처럼 우리는 욕망에 충실하잖아요. 이 욕망이 돈을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수많은 경제 프로그램이 어떤 주식 사면 돈 벌어, 그리고 너 부동산 이때 사야 돈 벌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차원을 좀 높여보고 싶습니다. 그 인간 종 차원에서 이 욕망의 흐름이 어떻게 되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를 해가면서 한번 경제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경제적 본능을 깨우고, 그래서 좀 더 부유해지는 방법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라는 책으로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을 이야기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적 본능 첫 시간에 모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분입니다. 곽수종 리엔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네, 제가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라는 책과 함께라고 얘기를 해서 그 네,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두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이렇습니다. 네, 예, 두께가 이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인간 종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음, 예,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얘기까지 담겨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인간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이다. 흐름까지 쭉 읽어주실 네. 각오가 돼 있으시죠? 아유, 그럼요. 우리 윤진아 기자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두께를 말씀하셔서 네,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나 다이먼의 총균세를 보셔도 네. 두께가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다 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책은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경제학을 제가 40년 넘게 하면서 이 경제학의 출발이 철학이라는 베이스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과 본능에 대한 탐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인간은 뭘 생각하지? 이제 그런 배경에서 어, 한번 경제학을 바라다 보면 음, 우리가 무엇을 탐구하는지, 본능이 뭔지, 네, 본질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썼는데요. 네. 쓰다 보니까 그거 한 반 정도 줄인 양입니다. 사실은 원고양을. 예. 그래요. 그래서 편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쓰시면 읽는 사람이 지겨워서 잠자실 때 베개 책과 침대로 한다, 베개로 쓰신다 그래서 반 줄인 겁니다. 제가 사실은 녹화 들어오기 네, 전에 네, 소장님한테 지금 책을 팔려고 쓰신 겁니까? 막 장난치고 그랬거든요. 예, 줄인 예, 거군요. 줄인 고생 겁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다. 제목만 보면 네, 사실 뭐야? 사회주의 계열의 음, 책인가? 라는 음,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담은 제목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음. 이제 제 책 제목은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편집하시는 분께서 책을 좀 부드럽게 제목을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제, 공격적인데요? 예, 제가 공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조금 이렇게 있는 척, 가식척, 철학척으로 하자면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자본주의 제도가 마치 최선이고 이게 우리 인류에게 동기부여라든지 또 일을 하려고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최적의 시장 경제 체제인 듯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이 오히려 양극화 문제라든지 사회 빈곤 문제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출산율 저하라든지 이 막스와 엥겔스가 19세기에 영국 산업혁명이 18세기 후반에 일어나서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던 아동 착취라든지 노동 착취를 봤을 때의 그 상황을 보고 사회주의를 만들었듯이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노예가 돼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음. 생각에서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다라는 게 이제 거시적인 철학적인 가치고요. 네. 미시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다라는 말은 자본주의를 알고 싶으면 돈을 보고 싶으면 자본주의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철저하지 않으면 음. 돈을 제대로 벌 수 없다. 음. 그러니까 한국 개성 상인보다 뛰어난 상인이 중국 상인이고 중국 상인을 뺨때기 때리는 상인이 인도 상인이고 인도 상인 등을 치는 상인이 아라비아 상인이거든요. 음. 근데 그 역사적 배경을 쭉 놓고 보면 인류의 진화와 이동의 거리, 음. 그 방향 네. 거의 일치하는 걸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중해 기후를 가지고 엄청난 무역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로 퍼지고 비단길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다라는 말은 돈을 놓고 경쟁할 때는 철저하게 그 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어중중하게 거기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분배라든지 뭐 아량, 자비, 은혜 이런 개념을 집어넣어서는 골치 아프다.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 내가 학교 세우지 뭐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이거는 되는데 돈을 벌기 전에는 어렵다. 그런 뜻에서 제가 적었어요. 자본주의를 확실하게 알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또 자본주의 어떤 점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해결책도 모색을 하든지 말든지 예.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쭉 보니까 생존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그렇죠. 나와요. 예. 우리가 생존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의식주 문제가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거 아니겠는가. 네. 그럼 이제 의식주 문제가 생존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라틴어로 표현하면 보나파이드하게 진짜 완전히 순수하게 뽑아내서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의식주만 남아요. 네. 근데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기서 종교가 나오고 정치가 나오고 경제가 나오고 사회가 나와요. 사회 그리고 국가 형태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생존의 목적이 더해지고 빼지고 하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네. 소사이어티는 사회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너무 다르죠. 소사이어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문제와 갈등과 협력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놓고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이제 들어와서 비빔밥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문제 이 모든 게 생존이라는 것에 뿌리를 놓고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생존 방식은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국가에서 소속돼 있으려면 그래도 단일한 가치 같은 거는 합리적으로 이제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찾기가 되게 어려운 시절이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점에서 시작점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제 양 두 개로 나누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 동안 60년 기간 동안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깊어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 못했던 MZ 세대들과 지금 X 세대들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 간에 전혀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 나라는 혼란스럽고 상당히 갈등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다른 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60년 동안의 경제 발전 기간 동안에 패스트 팔로우로서 미국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빠른 시기 내에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었던 민족과 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니까 AI 시대나 미래 시대에서 의식과 인식에 대한 가치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 민족은 충분히 그것을 뒤따라갈 수 있고 또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민족이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성장을 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학과에서 어떤 전공을 배웠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제가 예. 아까 또 막 둘이 얘기를 할 때 사회학과 나와가지고 예. 약간 꼬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 약간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많은데 방금 얘기를 들으시니까 아 맞아. 우리는 굉장히 저력이 있는 민족이고 그런 게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AI 얘기도 잠깐 나오고 하니까 우리 바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네. 지금 뭐 생산, 이동, 그다음에 뭐 동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키워드를 가지고 책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 그런 식으로 과거에 이제 과학기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해가면서 쭉쭉쭉 이어져 오다가 네. 현재 이르렀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몰리는 곳이 결국 미래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면은 좀 거칠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데가 AI, 뭐 미래에 관련한 어떤 것들, 산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또 찍어주신 게 뭐 AI, 로봇, 드론, 바이오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 뭐 우리가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는 또 길이 없는 건가? 이제 투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할 때 우리나라 분들은 다 알겠고 뭐 AI 중요한 거 다 알고 로봇 중요한 거 다 아니까 어떤 종목 이름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물으시지 언제 어떻게 나와야 되냐를 물어보시지는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AI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쭉 생각을 했던 게 AI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 가게 되면 제일 처음엔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중국집에 딱 앉는 순간에 얼큰하고 매운 국물 맛이 딱 올라오면 짬뽕 먹을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인식하는 것과 의식하는 것의 그 경계선에 놓여 있는 부분이 앞으로 AI 산업이 이 인간을 치고 갈 거냐 인간 밑에서 놀 것이냐에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IT라든지 칼텍이라든지 유수의 보스턴 공대라든지 많은 대학들이 뇌신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AI가 만들어지는 것과 네. 그런 기초과학이 아무것도 없이 AI를 떠드는 것과 이거는 벌써 거기에는 엄청난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AI를 이야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안에 뇌신경이 1조가 넘는 뇌신경이 있는데 이 뉴런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하는 거를 AI의 양자 컴퓨팅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엮여져 있어 가지고 그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데이터 크롤링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겠구나. 데이터 센터 기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기관들, 기업이 중요하겠구나.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로봇 의학 기술이 또 중요하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정형외과 분야밖에는 앞으로 소득이 있을 데가 없구나.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됐고. 종목을 찍어줘. 다시 또 종목을 찍어줘 그러세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종목을 찍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된 주식들. 상장된 주식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오리지널 신약을 만듭니까? 원천 기술이라는 게 없군요. 없죠. 전부 바이오 제네릭 아닙니까? 그죠? SK가 만듭니까? 기업가가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를 중시했는지를 놓고 보면 30년, 40년 그 기업과 함께 기다려줄 줄 알고 그 기업을 응원할 줄 아는 돈이 진정한 돈이지. 그 1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AI가 뜬다니까 AI 앞에 붙였다고 해서 막 그 기업 주가가 10,000원짜리가 10만 원 가고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여기서 그 기업가의 정신, 창업주의 가치라고 말하는 게 이제 옳다 그르다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미래에는 어떤 사회가 될 거야, 어떤 국가가 될 거야, 지구가 될 거야라는 비전을 갖고 거기로 이제 내달릴 수 있는 어떤 정답이죠. 걸 갖고 있는 걸 의미하시는 거죠. 그렇죠. 에론 머스크의 기업가 정신과 빌 게이츠의 기업가 정신, 에릭 슈미트나 이런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사람들이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지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현재 이야기는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쭉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 물길이 댐을 막아야 되겠다 싶으면 댐을 건설하면 되고요. 이쪽에 물이 홍수가 나니까 다른 쪽에 물을 틀어서 지류를 만들어서 홍수를 막자는 생각도 할 수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거에서부터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오는 것이고 근데 이 댐을 만들어서 뭐 할 건데라고 하는 미래적 관점은 기업가 정신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슈페터가 말한 창조적 혁신 거기엔 5가지거든요. 원자재 혁신, 공정기술의 혁신, 시장의 혁신, 조직의 혁신, 생산기술의 혁신. 이 5가지 혁신이 매번 번갈아 가면서 일어날 걸 고민하는 사람이 기업가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억울한 게 있는 게 뭡니까?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합니까? 그렇게 어떤 방금 단기적으로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가야 될 비전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가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어떤 끈기. 그거는 끈기인 동시에 정신력 말고 당장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 수준에서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들도 보면 엄청나게 자원을 투하하잖아요. 근데 당장 돈 안 벌어도 사람들은 기다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언젠가 벌 것이야 라는 좀 믿음이 있죠. 하지만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60년 동안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 정도 기다려줄 자원도 없고. 그 말씀이 아주 옳고 또 동시에 아주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틀리다 쪽으로 그러니까 옳고 틀리다는 부분을 더하기 빼기 하면
약간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네, 여하튼. 그렇죠. 네. 몽골을 예를 들면 자원이 많죠. 근데 개발을 광석이 못하죠. 많죠. 예, 그러면 그 기업은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반도체를 만들고 AI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뜰 수 있을까요? 뜨지 못해요. 그러면 자원이 많은 국가라고 미국은 석유가 없나요?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근데 중동급 뽑아가지고 다 쓰고 있죠. 우리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적 자원밖에 없다. 저희들 어렸을 때 늘 듣던 거 대한민국은 천연 자원 없고 머리가 좋으니까 인재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이 강조돼야 되고 스카이대 가야지 뭐 사람 뭐 조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까? 네. 참 그게 이제 서글픈 건데 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정권의 호불호를 제가 떠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국가가 수립한 정책의 중요성.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해외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보지를 못하니까 정부에서 공돈, 눈먼 돈을 막 준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먹튀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흐지부지 계산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한 부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요. 근데 8, 7명 때문에 2, 3명이 결국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돌아와서 놓고 보면 이명박 정권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13년 전인가요? 2008년부터니까 예, 16년 전이네요. 네. 16년 전에 시작했던 정부에서 만약에 광물 자원에 대한 해외 시장의 선점, 인도네시아, 몽골, 중동, 그렇게. 다른 유전 개발 이거를 만약에 쭉 계속 했다면. 해왔다면 그걸 기다려줬다면 근데 그거와 똑같은 모습을 기업으로 끌고 가도 돼요. 삼성, 현대, LG에 가서 대표이사, 부사장, 임원들을 놓고 봤을 때 저 사람들을 그래 너들은 경영인이니까 전문 경영인이니까 지금부터 10년, 20년의 비전을 가지고 한번 이 회사를 전문 경영인답게 한번 끌고 가봐라고 시간을 주는지 네. 아니면 2, 3년마다 너들 평가해서 목 자르고 할 거니까 너들 알아서 성과 내, 단기적인 성과 내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네요.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천연자원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 체계에 충실하면 우리가 천연자원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국주의가 돼서 나가서 식민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 정도 기백이 없고 그 정도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이게 여기서 진짜 뭐 전쟁에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식민지를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말씀하셨듯이 광산 사든지 그때 만약에 니켈 막 리튬 요즘에 유행하는 그럼요. 배터리 광산 샀으면 진짜 우리나라 그럼요. 갑자기 또 속상해지네요. 그렇다면 제가 너무 억울해할 일은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비전과 일종의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한계다. 그렇죠. 리더가 그거를 국민에게 제대로 소상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전이 자기만 알고 그룹만 알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그 그룹이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이 정말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돼야 될지 내가 외국의 정상들을 많이 만나고 외국의 빌 게이츠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이 사람들이 우주 산업으로 가고 AI 산업으로 가려고 그러더라.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나오겠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광물이 필요하니까 국민 여러분 내 얘기 좀 투자 좀 하겠습니다. 라고 좀 설득을 했었으면 근데 이런 비전 없이 그냥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태양광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자기들의 리그죠. 국민들의 리그는 아니죠. 근데 이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나중에는 알잖아요. 예. 안타깝네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은 그 미국이 우주로 가야 된다라는 보고서인가가 되게 제가 그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일찍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은 진짜 일찌감치 그게 리더에게 전달이 되고 그 리더는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해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미국은 정부와 의회와 싱크탱크와 언론과 대학과 이 모두가 기업까지. 유기적으로 기업까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랙 아시죠? 1964년 미국 TV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64년도에 스타트랙이 나왔어요. TV 시리즈로. 그렇게 오래됐군요. 터미네이터 영화가 1980 그거는 알아요. 84년도인가? 맞아요. 2살 땐가 3살 땐가 맞아요. 그랬어요. 머리가 좋으시군요. 2살 때 기억을 갖고 계셔서. 아니 내가 좋아하는 영화라 그거는. 예.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영화도 84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영화의 끝판은 제네시스라고 해서 인공지능과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가 하나의 비전을 세우면 그게 싱크탱크와 의회와 사법부와 대학 교육을 통해서 지성인 사회의 하나의 주요 이해관계로 자리를 잡고 이 주요한 이해관계가 국민들의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TV 드라마와 웹툰이나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던져지는 거죠. 음. 이게 내가 꿈꾸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맞아. 저거는 우리가 미래 꿈꾸는 내용들이지. 저리 가야 되지. 공감대를 얻으면 돈을 얼마를 써도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그렇네요. 만약 정말 60 몇 년도에 네. 야 물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저쪽으로 옮기는데 내가 그런 거 개발할 거거든. 여러분 돈 좀 써보세요. 그러면 다들 이 미친놈이 이럴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영화나 이런 것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뭔지를 보여주고 효능을 느끼게 한 다음에 착착착착 그 하부 구조들이 도와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워싱턴에서 짧게 있었지만 제가 미국의 어떤 글로벌 질서에 대한 패권이라기보다는 패러다임의 리더십을 이렇게 옆에서 곁눈질해서 본 바로는 모든 사회의 구조적인 구조물과 동선과 네트워크가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구나. 물론 중간에 버그가 발생하고 뭐 스파크도 일어나지만 즉각적인 수리가 이루어지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화라고 하면 자유화 그러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비판일 할 수 있다는 요즘엔 걸로 안 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건 그렇습니까? 나중에 얘기를 그러시죠, 하고. 뭐.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일종의 유기체 시스템으로서 네. 그런 뭐 미래를 향한 산업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제반 환경은 그렇지 않다까지 생각하고 나면 네.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네. 나는 내 몫의 이익을 당장 내야 되는 또 이 단세포적인 생물로서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 항상 그게 이제 경제 본능인데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또 충실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투자할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기업은 소유권 지배구조 문제로 맨날 감방 가고 정부와 싸우고 이러고 있지. 신기술도 아닌데 마치 mRNA 기술을 자기들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지. 이런 기초적인 과학과 지식이 없는 사회에서 리더십이 없는 사회에서 도대체 누구를 믿고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냐. 오리진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어디 있을까? 네. 미국. 왜? 이미 선점해가 있으니까. 네. 뭐 구글도 있죠, 아마존도 있죠, 뭐 애플도 있죠, 테슬라도 있죠, M7이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업들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AI 산업에 앞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지 대한민국 AI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나?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는 한다고.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환율 1,300원인데 네. 나중에 나중에 환율 떨어져서 900원 하면 한 차손 400원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책의 408페이지에 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 기업들이 처음 상장 IPO를 했을 때 만약에 10,000불을 투자했다면 그거를 30년 내지 20년 동안 들고 있는 상황일 때 얼마가 되어 있을까를 시총을 제가 계산을 해놨어요. 네, 계산한 거 봤어요. 보셨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000불 투자했는데 45만 불인가 돼 있고요. 구글이 그렇나요? 애플이 640만 불인가 숫자는 그래요. 잘 못 외우지만 645만 불인가 그래프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율 생각하지 마셔라. 이게 저는 미국서 돈을 써본 사람이잖아요. 미국서 돈을 벌어보고 미국서 달러를 써본 사람이고 한 푼도 미국 달러화가 우리 환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투기적으로 한국에 가져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미국에서는 그냥 달러예요. 우리나라에서 환율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골치 아픈 거지. 그러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20년 30년 뒤에 국경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질 건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10,000불 투자했을 때 40만 불, 600만 불이 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지. 어느 세월에 삼성전자가 640만 달러를 주겠냐 이 말이에요. 1,000만 원 투자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섹터라고 한다면 일종의 그 미래 산업 그리고 우주와 가까운 어떤 산업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이 책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약간 간간히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동의 역사인데 그게 결국 우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주와 가까운 것 그리고 거기에는 AI 기술도 필수적이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또 그것에 또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받쳐주는 여러 가지 또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섹터를 그럼요.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로켓이다. 그럼 로켓에 또 수만 가지가 들어갈 거고 뭐 드론이다 해도 수만 가지가 들어갈 거고 그런 거를 좀 파악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게 이제 세상을 읽고 돈의 흐름을 읽고 거기서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틀린 게 아닐까요? 그럼요. 방금 윤아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종목을 찾아내시면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앞으로 이 기업은 이렇게 성장할 가치가 있고 재무구조 이렇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이 왜 선진국이냐. 제가 현장에서도 일부 중소기업의 부회장으로도 근무를 짧게 해봤어요. 회장님. 네, 회장은 아니고 부회장으로. 네. 해본 경험이 그래요.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관련돼서 주문을 내려면 두께가 전화번호부 책이 한 2~3배가 돼요. 그만큼 부품 소재 관련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구리선 굵기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나사 목색 깊이 뭐 강도 다 틀리게 주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산업화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부품 소재 관련된 중소기업이 많은가도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패스트 팔로우로서의 역할을 가지고만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치고 나가서 세계의 주도 산업을 가져나가는 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놓고 봐야 된다. AI 맞다. 그리고 바이오 맞다. 바이오 왜 바이오냐? 아니 해외 여행이 지금은 한국에서 뭐 일본, 미국이지만 이제 우주 여행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몸이 겪게 되는 게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만약 화성 가서 사람을 퍼뜨리겠다 그러면은 남자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번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도 같이 가야 되고 식물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려면 바이오 산업이 또 떠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바이오는 지금 회춘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충 그러셔서 회충약과 뭐 이런 약을 만드는 12지장충 약을 만드는 회춘. 아니, 압니다. 무슨 말인데 그걸 제가 비유해서 회춘하는 단계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만드는 약의 그 레벨은 제가 비하해서가 아니라 회충약 만드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비하 맞는 것 같은데. 여하튼. 여하튼.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연관해서 이제 아까 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동맹 체제, 정치 외교적인 체제에서는 동맹 외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산업을 같이 협력해서 곁다리로 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를 해도 그런 외교를 해야 되고 안보를 해도 그런 외교에서 벌어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서로가 보안을 유지하면서 경쟁 동맹국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가를 가진 안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적 개념도 바꿔야죠, 이제는. 이제 그런 대한민국 산업과 조직 운영 체계와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그저 패스트 팔로워서 살아가면서 머리가 좋으니까 두뇌가 우수하니까 살아가면서 하청 또는 제2하청 기업 정도의 레벨 수준으로 세계에서 뭐 중상층의 생활 정도 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우리 국가 수준에서 제가 외국에서 보니까 우리는 더 나갈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 단 뭐가 없느냐? 미래의 직관과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없더라.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외에 우리 앞에 나타난 7명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관과 비전을 제시한 게 없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광공업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직관과 비전을 국민에게 설득 못했으니까 자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면 잃어버린 35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되려면 좀 더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야기를 제가 해놨어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제가 왜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키아벨리를 갖다가 악마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독재자를 칭송하는 사람도 표현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면 11세기에서 14세기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15,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시절에 이탈리아는 5개 도시국가로 짜그러져 있었고요. 나눠져 있었고 옆에는 오스만 투르크족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위쪽에는 프랑크 왕국이 건설되고 있고 스페인, 포르투갈 쪽에서 또 왕국이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서 통일된 조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 이탈리아에 영원하라, 위대하라 이 기치를 내걸고 마키아벨리가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메디치 가문인 피렌체에게 야 통일하자 이야기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런 지도자가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마키아벨리가 놓친 게 정치만 이야기했지 경제를 이야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내 수공업, 뭐 루비똥, 뭐 명품들이 있죠. 전부 가내 수공업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전문화, 분업화 대량 생산화예요. 오스만 투르크가 딱 틀어막고 있으니까 항해술 만들어서 바스코 다가마가 남한 희망봉 만들어서 인도로 가고 막 아프리카를 그랬거든요. 넘어서. 그러니까 그 시대적 변화와 정신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마키아벨리가 본 것은 정치적 통일, 이탈리아의 구조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야기만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려면 야 지금 간의 수급 가지고 안 돼. 루비통 저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분업화 전문화 대량 생산의 체계를 가져가야 돼. 이야기를 같이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우, 그런 그럼 점에서 역사가 바뀌었겠죠. 네. 예, 그런 점에서 리더가 네, 직관과 비전을 가져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아, 네. 아, 거기까지 일단 일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역사와 철학을 넘나들면서 지금 결국 지금 좋은 팁이랄까? 조언이랄까? 남겨진 과제가 우리 좋은 민족성을 가지고 약간 국뽕인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자원을 가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은 하지 못할 그 연쇄 사슬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청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저거 할래라고 하면서 계속 추격만 하고 어차피 못할 거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빈 공간을 잘 찾아내야겠네. 그렇죠. 하청이라도 괜찮죠. 단 그 하청은 우리만 대체 할 수 있다. 못할 하청. 그렇죠. 대체 못할 하청이 그 빈 공간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미래까지 그려가면서 과연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해가면서 알면서 투자를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 1부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